새벽 경기도 이천 로얄파인 골프클럽 2022년 6월 8일 수요일 새벽 5시 11분 경기도 이천시 로얄파인 골프클럽 18번 홀 페어웨이에서 시체 한 구가 발견됐다. 발견한 사람은 새벽 코스 점검을 나온 경기 보조원 박성민이었다. 24세 젊은 청년은 잔디 위에 엎어진 남자를 보고 처음에는 술 취한 회원이 쓰러진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가까이 다가가서야 그것이 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등에 칼이 꽂혀 있었다. 해경이 아니라 경찰이 출동했다. 이천서 강력팀이 새벽 6시에 현장에 도착했다. 피해자 신원이 확인되는 데는 2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신원은 차철호였다. 65살, 로얄파인 골프클럽 회원이자 이천 일대 토지 개발로 수천억 원을 모은 부동산 재벌이었다. 그리고 강역탐정사무소로 문자 한 통이 도착한 것은 같은 날 오전 7시 30분이었다. 발신인은 차철호의 아내 전미숙이었다. 남편이 살해됐습니다. 경찰이 저를 의심하고 있어요. 탐정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강역이 그 문자를 3번 읽었다. 오른쪽 눈썹의 흉터가 아침 햇살에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마포구 합정동 50층 창문 너머로 한강이 보였다. 여름이 다가오는 강물은 푸르게 일렁였다. 세종, 은빛 로봇이 회전했다. 탐정님 말씀하십시오. 차철호. 이천 로얄파인 골프클럽 살인 사건. 관련 기사 전부 수집하고 피해자 재산 및 가족관계 분석해. 수집 시작합니다. 강혁이 전화기를 들었다. 이해나에게 전화를 거는 것보다 이해나의 문자가 먼저 도착했다. 탐정님, 이천 골프장 사건 의뢰 들어온 거 알고 있어요. KTX 2자리 예매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출발이에요. 지금 출발하면 됩니다. 강혁이 코트를 집었다. 2022년 6월 8일 오전, KTX가 아니었다. 이천까지는 고속도로로 1시간이면 됐다. 이해나가 사무소 무인 승용차를 직접 운전했다. 이 여자의 운전 실력은 강혁이 항상 놀라는 영역이었다. 좁은 진입로에서도 속도를 줄이는 일이 없었고 합류 구간에서 사이드미러를 보는 것도 잊지 않았다. 조수석에서 강혁이 세종이 수집한 자료를 태블릿으로 검토했다. 차철호, 2022년 기준 65살. 이천 로얄파인 개발 주식회사 대표, 30년 전 이천 일대 농지를 헐값에 사들이기 시작해 개발붐을 타고 수천억 원대 자산가가 됐다. 2번 결혼했다. 첫 번째 아내는 20년 전 이혼. 두 번째 아내가 현재 아내 전미숙으로 나이 43, 차철호보다 22살 어렸다. 슬아의 첫 번째 결혼에서 낳은 아들 차준호 38살이 있었다. 이해나가 운전하면서 말했다. 차준호 씨는 지금 뭘 해요? 강혁이 화면을 넘기며 말했다. 아버지 회사 부사장. 그런데 작년에 경영권 분쟁이 있었어. 차철호가 차준호를 사실상 경영에서 배제하고 새 경영진을 들였어. 아버지와 사이가 나빴군요. 그리고 유원장 관련 법적 다툼도 있었어. 차준호가 유류분 침해 소송을 준비 중이었대.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의뢰인 전미숙 씨가 경찰에 의심받는 이유가 있겠네요. 두 번째 아내가 22살 연하, 남편이 자산가. 경영권 분쟁 중, 살인사건에서 경찰이 가장 먼저 보는 조합이야. 이해나가 앞만 보며 말했다. 그런데 전미숙 씨가 직접 연락했다는 게 흥미로워요. 정말 범인이라면 탐정을 부르지 않죠. 강혁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그래서 만나보는 거야. 2022년 6월 8일 오전 11시 로얄파인 골프클럽 인근 펜션 단지에 전미숙이 머물고 있었다. 경찰이 자택 출입을 제한한 상태라 임시로 잡은 숙소였다. 강혁과 이해나가 들어섰을 때 전미숙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43. 외모는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눈이 부어 있었지만 태도는 차분했다. 슬픔보다 두려움이 더 많이 담긴 얼굴이었다. 강혁이 맞은편에 앉았다. 이해나는 옆 의자에 앉아 수첩을 꺼냈다. 어젯밤 어디 있었어요? 전미숙이 말했다. 집에 있었어요. 남편은 어제 저녁 6시에 골프 라운딩 나간다고 나갔어요. 회원 모임이 있다고 했어요. 혼자 나갔어요. 네, 혼자. 남편이 어젯밤 몇 시까지 골프를 쳤어요. 전미숙이 잠시 생각했다. 보통 저녁 라운딩은 7시에서 9시 사이에 끝나요.
어젯밤 9시가 넘도록 연락이 없어서 전화했는데 받지 않았어요. 걱정되지 않았어요. 요즘 남편이 저랑 대화를 잘 안 하셨어요. 늦게 오거나 연락 없는 게 자주 있었어요. 강혁이 말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전미숙이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결혼한 지 10년이 됐어요. 처음 5년은 좋았는데 그 후로는 어떻게 달라졌어요. 남편이 변했어요.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이 됐어요. 비밀도 많아지고요. 강혁이 말했다. 어떤 비밀? 전미숙이 입술을 한번 깨물었다.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2년 전부터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저를 자리를 피하게 했어요. 이해나가 조용히 물었다. 그 사람들 어떻게 생겼어요? 다양했어요. 그런데 한 명은 특이하게 생겼어요. 2년 전부터 최근까지 가장 자주 온 사람인데 나이는 50대 중반이고 한쪽 팔에 문신이 있었어요. 강혁이 이해나에게 눈짓했다. 이해나가 수첩에 메모를 했다. 2022년 6월 8일 오후 경찰 감식이 끝난 후 강혁과 이해나가 현장에 접근했다. 강민혁 검사의 협조로 현장 접근이 허가됐다. 18번 홀 페어웨이, 초록 잔디 위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다. 시신은 이미 국과수로 이송됐고 현장에는 혈흔과 발자국 흔적만 남아 있었다. 강혁이 현장 안으로 들어서며 시작했다. 있는 것, 어색한 것, 있는 것은 핏자국이었다. 세 곳이었다. 주 피해 지점과 그로부터 약 2미터 떨어진 두 곳, 그리고 페어웨이 가장자리 잔디가 눌린 흔적이 있었다. 없는 것은 피해자의 골프채였다. 골프화를 신고 있었지만 그립을 벗은 장갑이 없었다. 어색한 것은 페어웨이 한쪽에 있는 작은 모래 벙커였다. 벙커 안에 누군가 걸어 들어간 발자국이 있었는데 나온 발자국이 없었다. 강혁이 벙커 앞에 쪼그려 앉았다. 이해나가 옆에서 드론을 띄웠다. 드론이 현장 전체를 촬영했다. 발자국이 들어간 것만 있고 나온 게 없어. 이해나가 드론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벙커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 발자국을 지웠어요. 그런데 들어갈 때는 지우지 않았어요. 즉, 이 사람은 들어갈 때 목적이 있었고 나올 때 흔적을 지울 여유가 있었어요. 미리 계획된 범행이야. 강혁이 말했다. 그런데 주 피해 지점에서 2미터 거리의 혈흔이 뭐야? 이해나가 피해 지점에서 2미터 거리의 잔디를 살폈다. 두 번째 공격 지점이에요. 피해자가 한 번 공격을 받고 이 거리만큼 이동했다가 두 번째 공격을 받은 거예요. 도망치려 했어. 그런데 도망치지 못했어요. 두 번째 공격이 치명타였을 거예요. 강혁이 일어서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18번 홀은 클럽하우스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홀이었다. 사방이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새벽에는 아무도 없을 공간이었다. 차철호는 왜 새벽에 여기 있었을까? 이해나가 말했다. 회원 모임이 저녁에 끝났다고 했는데 시신이 발견된 건 새벽 5시예요. 8시간 정도의 공백이 있어요. 그 8시간 동안 어디 있었는지가 열쇠야. 2022년 6월 9일 목요일, 차철호의 아들 차준호가 이천 자택에 있었다. 사망 소식을 듣고 서울에서 내려온 것이었다. 강혁이 차준호를 만났다. 38살, 아버지 닮은 체형이었지만 눈빛이 달랐다. 아버지는 단단한 눈빛이었을 것이고 아들은 날이 선 눈빛이었다. 차준호가 먼저 말했다. 전미숙이 탐정 불렀다는 거 알아요. 그 여자가 아버지 죽인 거예요. 강혁이 말했다. 근거가 있어요. 아버지가 요즘 이혼 얘기를 했어요. 전미숙이 재산을 다 가져갈 것 같아서 걱정된다고 했어요.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2달 전이요.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해서 변호사를 소개해달라고 했어요. 이해나가 물었다.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차준호가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작년에 경영권 문제로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2달 전부터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강혁이 말했다. 유류분 소송 준비 중이었다고 들었어요. 차준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건 작년 이야기예요. 지금은 그 소송 취하했어요. 왜요? 차준호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버지가 부탁했어요. 소송 취하하면 회사 경영권 돌려준다고. 강혁이 조용히 말했다. 경영권을 돌려받으려면 아버지가 살아있어야 했겠네요. 차준호가 강혁을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차준호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말했다. 저는 어젯밤 서울에 있었어요. 증인도 있어요. 2022년 6월 9일 오후 전미숙이 언급한 문신 남자 강혁은 그 인물을 추적했다. 세종이 로얄파인 골프클럽 출입 기록과 주변 CCTV를 분석했다. 결과가 나왔다. 한쪽 팔에 문신이 있는 50대 남성이 지난 1년간 차철호의 자택을 6차례 방문한 것이 CCTV에 포착됐다. 그리고 사건 당일인 어제 저녁 6시에도 로얄파인 골프클럽 인근에서 그 남자의 차량이 포착됐다. 이해나가 안면 인식을 시도했다. 화질이 낮아서 직접 인식은 어려워요. 그런데 차량 번호판이 부분적으로 보여요. 세종이 차량 번호 부분 데이터로 역추적했다. 차량 소유자 추정 인물이 나왔습니다. 이름 조성민. 나이 56, 직업은 불명, 전과 기록 있음, 폭행 사기 관련. 이해나가 조성민의 주소를 찾았다. 경기도 여주시 거주예요. 강혁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여주 가야겠어. 이해나가 이미 가방을 들고 있었다. 2022년 6월 9일 저녁 여주시 외곽 단독주택 조성민의 집은 주변이 한산했다. 강혁이 대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눌렀다. 한동안 반응이 없었다. 이해나가 세종 드론으로 주택 주변을 확인했다. 뒷문 열려 있어요. 강혁이 담장을 돌아 뒤쪽으로 갔다. 뒷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서 빛이 새어 나왔다. 강혁이 안으로 들어갔다. 2층짜리 주택 내부, 거실이 어수선했다. 서랍이 열려 있었다.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주방 쪽에 남자 한 명이 의자에 묶인 채 앉아 있었다. 묶인 남자의 오른팔에 문신이 보였다. 이해나가 맥박을 확인했다. 살아있어요. 의식 있어요. 조성민이 눈을 떴다. 입안이 피로 가득했다. 누군가 세게 때린 흔적이 얼굴 곳곳에 있었다. 강혁이 그를 풀어주었다. 누가 했어요? 조성민이 물을 요청했다. 이해나가 주방에서 물을 가져왔다. 그가 물을 마시고 나서야 말했다. 강태호 패거리요. 강혁이 그 이름을 들었다. 강태호가 누구야? 조성민이 목을 만지며 말했다. 차철호 사장님 옛날 사업 파트너요. 30년 전에 같이 땅 사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차 사장님이 강태호 돈을 빼돌렸어요. 그것 때문에 강태호가 수십 년을 원한으로 살았어요. 이해나가 물었다. 그러면 조성민 씨는 이 사건이랑 어떤 관계예요? 조성민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는 차 사장님이 고용한 사람이에요. 강태호 패거리 동향을 감시하는. 강혁이 말했다. 그러니까 차철호가 강태호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야. 맞아요. 강태호가 최근에 서울에서 여주 쪽으로 내려왔다는 정보가 있었어요. 차 사장님이 긴장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감시를 맡기셨고요. 어젯밤 강태호 패거리가 여기 와서 뭘 물었어? 조성민이 눈을 감았다. 차 사장님이 어디 있는지 물었어요. 저는 모른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강혁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강태호 찾아야 해. 2022년 6월 10일 토요일 사무소로 돌아온 강혁이 세종에게 강태호 추적을 의뢰했다. 세종이 분석했다. 강태호, 2022년 기준 68살. 30년 전 차철호와 함께 2001대 부동산 개발에 뛰어들었다가 사업이 분리된 이후 사업 실패를 반복하며 자산을 잃었다. 현재 거주지 불명, 그러나 최근 경기도 여주와 이천 인근에서 포착된 기록이 있었다. 태풍 박사가 실험실에서 나와 강혁 앞에 서류를 펼쳤다. 탐정님, 국과수 예비 부검 결과 나왔어요. 차철호 씨 사인은 자상에 의한 과다 출혈이에요. 등에 꽂힌 칼은 22cm 블레이드 형태예요.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강혁이 서류를 들었다. 첫 번째 공격은 등이 아니었어요. 오른쪽 어깨 부위에 먼저 공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지 않고 도망치자 뒤에서 등에 칼을 꽂은 거예요. 두 번의 공격, 강혁이 말했다. 첫 번째 공격으로 도망치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로 마무리한 거야. 이해나가 말했다. 그러면 범인은 체력이 좋고 피해자를 추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칼을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이고요. 강혁이 말했다. 강태호의 정과나 군 경력 확인해. 세종이 즉시 답했다. 강태호. 군 복무 기간 중 특전사 출신, 이후 전과 기록 3건, 폭행 상해 공갈. 태풍이 말했다. 특전사 출신이면 칼 다루는 게 자연스러워요. 강혁이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강태호 수배 가능해. 강민혁이 말했다. 혐의가 있어야지 혀가. 지금 강태호한테 직접 연결되는 증거가 있어. 조성민 진술이 있어. 그리고 사건 당일 로얄파인 인근 CCTV에 강태호 패거리 차량이 찍혔어. 그 정도면 참고인 소환은 가능해. 내가 이천서 쪽에 연락할게. 2022년 6월 12일 일요일, 강혁이 전미숙을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전미숙이 먼저 할 말이 있다고 연락을 해왔다. 이천 시내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이해나는 창가 쪽 자리에 떨어져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전미숙이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를 강혁에게 밀었다. 남편 서재에서 찾았어요. 경찰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강혁이 봉투를 열었다. 안에 손으로 쓴 편지가 있었다. 발신인은 없었다. 수신인도 없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네가 숨긴 돈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30년이 지나도 빚은 빚이다. 6월 7일 밤 18번 홀로 나와라. 혼자 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 가족도 안전하지 않다. 6월 7일 밤. 그것이 사건 전날 밤이었다. 강혁이 편지를 덮으며 말했다. 이걸 언제 찾았어요? 어제요. 남편 서재를 정리하다가요. 남편이 이 편지를 왜 버리지 않고 갖고 있었을까요? 전미숙이 말했다. 몰라요. 그런데 이 편지 때문에 남편이 혼자 골프장에 나간 것 같아요. 강혁이 편지를 채취봉투에 담았다. 전미숙 씨, 남편이 숨긴 돈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전미숙이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추측은 했어요. 남편이 해외 계좌 이야기를 가끔 했어요. 구체적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강혁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이 편지 덕분에 많이 좁혀졌어요. 2022년 6월 13일 월요일, 강혁이 사무소에서 이해나 태풍 나정이와 함께 사건 재구성 작업을 했다. 세종이 화면에 로얄파인 골프클럽 지도를 띄웠다. 강혁이 말했다. 차철호는 편지를 받고 6월 7일 밤에 18번 홀로 나갔어. 혼자. 밤에 골프장 18번 홀에 나간 건 만남을 수락한 거야. 이해나가 말했다. 그런데 왜 수락했을까요?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 협박 편지에 가족 이야기가 있어. 가족이 위험하다고 했어. 차철호 입장에서는 혼자 나가서 해결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태풍이 말했다. 그리고 30년 된 비밀이 드러날 수 있다는 두려움도요. 아들과 경영권 문제로 예민한 시기였으니까 숨긴 돈 이야기가 나오면 더 복잡해졌겠죠. 강혁이 계속 말했다. 차철호가 18번 홀에 나갔어. 강태호가 기다리고 있었어. 둘이 만났어. 대화가 있었을 거야. 그런데 협상이 실패했어. 이해나가 말했다. 아니면 처음부터 협상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강태호는 처음부터 죽이려 했던 거예요. 편지는 차철호를 유인하기 위한 함정이었고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벙커 안에서 기다렸어. 차철호가 나타나자 공격했어. 차철호가 도망치자 추격해서 마무리했어. 그리고 흔적을 지우고 사라졌어. 그러면 강태호가 확실한 거네요. 나정희가 말했다. 전과도 있고 동기도 있고 현장 인근에 있었고. 강혁이 말했다. 그런데 어색한 게 하나 있어.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다. 편지야. 강혁이 말했다. 강태호가 차철호를 처음부터 죽이려 했다면 왜 편지를 미리 보냈을까? 그냥 기다렸다가 공격하면 됐어. 편지를 보내서 약속 장소로 불러낸 것은 차철호가 그 장소에 특정 시간에 나올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야. 이해나가 말했다. 즉 강태호 혼자서는 차철호가 언제 어디 있는지 알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 그리고 강혁이 잠시 멈췄다. 편지에 숨긴 돈 이야기가 있어. 강태호가 그 돈을 알고 있다고 했어. 그 돈을 아는 사람은 차철호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야. 2022년 6월 14일 화요일, 태풍 박사가 편지 필적 분석 결과를 가져왔다. 이 편지 필적. 강태호 필적과 대조했어요. 어디서 강태호 필적을 구했어. 30년 전 강태호와 차철호 사이의 사업 계약서 원본이에요. 이천시 등기소 기록물 보관소에 있었어요. 강혁이 분석 결과를 받아들었다. 일치하지 않아요. 태풍이 말했다. 이 협박 편지를 쓴 사람은 강태호가 아닙니다. 사무소가 조용해졌다. 이해나가 말했다. 그러면 누가 쓴 거예요? 태풍이 말했다. 추가 대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편지 필적을 수집 가능한 샘플들과 비교했어요. 그가 두 번째 분석 결과를 내밀었다.
차준호 씨 필적과 82% 일치합니다. 강혁이 그 결과를 보고 눈을 가늘게 떴다. 차준호, 차철호의 아들. 경영권 분쟁, 유류분 소송 취하, 그리고 아버지가 해외에 숨긴 돈, 강혁이 생각을 정리했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 어색한 것이 비로소 선명해졌다. 차준호는 유류분 소송을 취하했다. 경영권을 돌려받는 조건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경영권을 돌려받으려면 아버지가 살아있어야 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다. 이것은 차준호에게 손해였다. 그러나 다른 관점이 있었다. 아버지가 죽으면 모든 유산이 상속된다. 경영권보다 해외 계좌에 숨겨진 돈이 더 클 수 있었다. 차준호는 아버지가 숨긴 돈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차준호는 강태호의 이름을 이용해 편지를 썼다. 2022년 6월 15일 수요일, 강혁이 이해나에게 말했다. 차준호가 강태호 이름을 빌려 아버지를 18번 홀로 유인했어. 이해나가 말했다. 그러면 차준호가 현장에 있었어요. 서울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댔어. 증인도 있다고 했어. 그 증인이 누구인지 확인했어요. 아직 확인해야 해요. 강혁이 세종에게 지시했다. 세종이 차준호의 어젯밤 이동 기록을 분석했다. 결과가 나왔다. 차준호 명의 차량은 어젯밤 서울에 있었다. 그러나 차준호 본인이 그 차를 타고 있었다는 기록은 없었다. 하이패스 기록을 보면 사건 당일 저녁 차준호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이 이천 방향 고속도로를 지났다. 그리고 이천 인근 CCTV에 차준호와 닮은 인물이 포착됐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해나가 말했다. 자기 차는 서울에 세워두고 다른 차로 이천에 내려온 거예요. 증인은 차준호 친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알리바이인데 그 친구가 진술한 내용이 애매해요. 같이 있었다고는 했는데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이 일치하지 않아요. 강혁이 말했다. 차준호 만나야 해. 2022년 6월 16일 목요일, 차준호가 아버지 자택에 있었다. 강혁이 혼자 들어갔다. 이해나는 밖에서 대기했다. 차준호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강혁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일어나지 않았다. 강혁이 그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편지. 차준호가 눈을 깜빡였다. 편지요. 전미숙 씨가 찾아낸 협박 편지. 그거 당신이 쓴 거야. 차준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무슨 근거로요? 필적 분석. 82% 일치. 82%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강태호 필적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왔어. 차준호가 입을 다물었다. 강혁이 계속 말했다. 사건 당일 밤 다른 차로 이천에 내려왔어. 모자 마스크 착용하고. 알리바이 증인의 진술도 구체적이지 않아. 차준호가 천천히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탐정님. 저는 그날 서울에 있었어요. 그 서울을 증명해 줄 사람이 없어. 제 친구가. 그 친구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아요. 판사 앞에서는 통하지 않을 거야.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차준호가 말했다. 설령 제가 편지를 썼다 해도 그게 살인을 했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강혁이 말했다. 맞아. 그래서 한 가지 더 필요해. 2022년 6월 17일 금요일, 태풍 박사가 국과수와 협력해 칼 관련 추가 분석을 진행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칼, 블레이드 22cm, 손잡이 부분에 장갑을 착용한 흔적이 있었다. 지문은 없었다. 그런데 칼 손잡이 안쪽 요면 부분에 아주 작은 피부 조각이 남아 있었다. 장갑을 끼웠지만 칼을 강하게 쥐는 과정에서 장갑 틈 사이로 피부가 닿았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해나가 그 피부 조각의 DNA 분석을 의뢰했다. 이틀 후 결과가 나왔다. 2022년 6월 19일 일요일, DNA 분석 결과가 태풍 박사에게 전달됐다. 태풍이 강혁 앞에 결과지를 내밀었다. 비교 샘플이 필요했어요. 차준호 씨 음료컵에서 채취한 샘플이랑 비교했어요. 강혁이 결과지를 보았다. 일치해요. 태풍이 말했다. 칼 손잡이에서 나온 피부 조각, DNA와 차준호 씨 샘플이 일치합니다. 강혁이 결과지를 내려놓았다. 2022년 6월 20일 화요일, 강혁이 차준호 체포를 위해 강민혁 검사에게 연락했다. 강민혁이 영장 청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인물이 사무소로 연락을 해왔다. 강태호였다.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강혁 탐정이요. 차철호 죽인 게 저라고 의심받고 있다는 거 알아요.
이천서에서 참고인 소환받았어요. 저는 안 죽였어요. 강혁이 말했다. 만납시다. 그날 저녁 여주 시내 국밥집에서 강태호와 마주 앉았다. 68살의 남자는 생각보다 왜소했다. 눈빛에 오래된 분노가 있었지만 두려움도 섞여 있었다. 강태호가 말했다. 저는 차철호를 미워했어요. 30년 동안 그 인간 때문에 제 인생 다 망가졌어요. 강혁이 말했다. 그래서 죽이려 했을 수도 있잖아요. 죽이고 싶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안 했어요. 왜냐면 강태호가 탁자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다. 제가 가진 게 이것뿐이거든요. 봉투 안에 서류가 있었다. 30년 전 차철호와 강태호 사이의 거래 내역이었다. 차철호가 강태호 명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자금을 빼돌린 증거였다. 저는 이 서류로 차철호를 법으로 응징하려 했어요.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변호사도 선임했어요. 강혁이 서류를 살폈다. 이게 진짜면 차철호한테 수십억 원 청구 가능한 서류야. 맞아요. 저는 차철호한테 돈을 받아내려 했어요. 죽여봤자 저한테 돈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강혁이 강태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다. 오히려 지쳐 있었다. 30년을 버텨온 사람의 지침이 있었다. 어젯밤 조성민을 때린 건 누구야? 강태호가 고개를 저었다. 저는 몰라요. 조성민이 차철호 편에서 저를 감시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때리지는 않았어요. 조성민을 때린 사람은 강태호 패거리라고 했어. 강태호의 눈이 커졌다. 저한테 패거리 같은 거 없어요. 저 혼자예요. 변호사만 있어요. 강혁이 천천히 생각했다. 조성민을 때린 사람들이 강태호 패거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런데 강태호는 패거리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 조성민을 때린 사람들은 강태호 패거리가 아니었다. 그들은 강태호를 사건 범인으로 몰기 위해 그 이름을 사용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강태호와 차철호의 과거 갈등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차준호야. 강혁이 혼자 말했다. 2022년 6월 22일 수요일, 강혁이 차준호를 다시 찾아갔다. 그런데 차준호 자택에 이미 차준호가 없었다. 가사 도우미가 말했다. 아침에 나가셨는데 연락이 안 돼요. 강혁이 이해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해나가 즉시 세종으로 차준호의 휴대폰 마지막 신호를 추적했다. 경기도 양평이에요. 산 쪽이에요. 강혁이 차를 몰았다. 이해나가 조수석에서 위치를 실시간으로 안내했다. 양평 외곽 산길로 들어갔다. 좁은 임도가 이어졌다. 강혁이 차를 세우고 나왔다. 숲속에서 소리가 들렸다. 강혁이 그 방향으로 뛰었다. 나무 사이 좁은 공간을 본능적으로 읽으며 이동했다. 작은 계곡 옆 바위 위에 차준호가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강혁이 가까이 다가갔다. 차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손에 들린 것은 작은 봉투였다. 강혁이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서 뭐 해요? 차준호가 천천히 말했다. 다 끝난 것 같아서요. 강혁이 그 옆바위에 앉았다. 차가운 돌이었다. 할 말 있어요. 차준호가 봉투를 강혁에게 내밀었다. 봉투 안에 편지가 있었다. 손으로 쓴 편지. 차준호가 쓴 것이었다. 강혁이 그것을 읽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저는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죽어야 했던 진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숨긴 돈은 단순한 비자금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은 30년 전 땅 거래에서 수십 명의 농민들에게서 빼앗은 돈이었습니다. 강태호만이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돈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그 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거절했습니다. 여러 번 부탁했습니다. 여러 번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밤 저는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강혁이 편지에서 눈을 들어 차준호를 바라보았다. 차준호가 말했다. 저는 아버지를 죽이러 간 게 아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득하러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협박이냐고 했어요. 그리고 저를 밀었어요. 저도 모르게 손이 갔어요. 강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편지를 써서 강태호 이름으로 유인한 건 맞아요. 그 자리에 가면 아버지가 두려움을 느끼고 협상에 응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협상하지 않았어요. 강혁이 계속 기다렸다. 죄를 지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돈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제가 체포되면 그 돈 어떻게 되는지. 강혁이 천천히 말했다. 법대로 하면 상속재산이 돼요. 그런데 범죄 수익금으로 판명되면 환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차준호가 눈을 감았다. 그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을까요? 강혁이 잠시 생각했다. 그것까지는 제가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당신이 지금 여기서 없어지면 그 가능성조차 사라져요. 차준호가 오랫동안 계곡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2022년 6월 23일 목요일, 차준호가 강민혁 검사실에 자진 출석했다. 강혁이 동행했다. 강민혁이 차준호의 진술을 들은 후 강혁에게 말했다. 혁아, 이 사건 단순하지 않아. 차철호의 30년 전 불법 거래가 기반이 되어 있어. 피해자가 아들이기도 하고 가해자이기도 해. 강혁이 말했다. 형, 그 돈 피해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어. 강민혁이 생각했다. 범죄 수익 환수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봐야 해. 30년 전 거래니까 시효 문제가 있어. 그런데 강태호가 가진 서류가 진짜라면 이야기가 달라져. 그 서류로 민사 청구를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할 수도 있어.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호한테 그 서류를 공익 목적으로 공개하도록 설득해 볼게. 강민혁이 강혁을 바라보았다. 혁아, 너는 항상 사건 끝나고 나서도 그 다음을 생각하더라. 강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2022년 7월, 차준호가 기소됐다. 살인 혐의였으나 범행 경위와 자수 여부를 고려한 감경 요소가 반영됐다. 전미숙은 사건이 마무리된 후 강혁 사무소에 찾아왔다. 그녀는 조용한 얼굴이었다. 탐정님. 제가 경찰한테 의심받은 거 풀렸어요. 감사해요. 강혁이 말했다. 억울하셨겠어요. 전미숙이 고개를 저었다. 억울하기보다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된 게 더 힘들었어요. 그 돈 이야기, 강혁이 말했다.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 있었겠죠. 전미숙이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남편의 유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변호사는 상속받으라고 하는데. 강혁이 천천히 말했다. 그 돈의 출처에 대해 법적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피해자들이 있어요. 전미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생각해 볼게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탐정님은 왜 이런 일을 해요? 강혁이 창밖을 보다가 말했다.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뒤를 따라가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해서요. 전미숙이 그 말을 듣고 잠시 서 있다가 문을 나갔다. 2022년 7월 중순, 강혁이 강태호를 다시 만났다. 여주 시내 국밥집이었다. 강태호가 먼저 와 있었다. 강혁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그 서류, 피해자들 위해 쓸 수 있어요. 강태호가 말했다. 어떻게요? 차철호 피해자들이 집단 민사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 서류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시효 문제가 있지만 변호사가 검토하면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강태호가 국밥 그릇을 내려다보았다. 저도 피해자 중 한 명이에요. 맞아요. 그 서류를 이용해서 제가 소송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혼자 하는 것보다 피해자들 전체를 대표하는 소송으로 가면 결과가 달라요. 그리고 강태호 씨 혼자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구제받을 수 있어요. 강태호가 잠시 생각했다. 저는 30년 동안 복수만 생각했어요. 이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강태호가 강혁을 바라보았다. 탐정님은 이런 거 왜 챙겨요? 의뢰도 아닌데. 강혁이 말했다. 의뢰가 끝나도 사람은 계속 살아야 하니까요. 강태호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들었다. 알겠어요. 2022년 7월 말, 서울 마포구 합정동 50층 사무소에 여름이 왔다. 한강은 여름빛으로 반짝였다. 오후 햇살이 통유리에 내려앉았다. 강혁이 창가에 서서 강물을 바라보았다. 이해나가 옆에 왔다. 두 사람이 나란히 창밖을 보았다. 이해나가 말했다. 이번 사건 많이 복잡했어요. 강혁이 말했다. 그래, 차준호 씨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재판 가봐야 알겠지. 감경 요소가 많아. 그런데 무죄는 아니야. 이해나가 조용히 말했다. 그분이 원한 건 피해자들이 구제받는 거였잖아요.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시간이 걸리겠지. 법적으로 복잡해. 그런데 가능성이 생겼어. 이해나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탐정님이 만든 가능성이에요.
강혁이 말하지 않았다. 이해나가 말을 이었다. 저 이 일 하면서 탐정님한테서 배우는 게 있어요. 강혁이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사건이 끝나도 사람은 계속 살아야 한다는 거요.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요. 강혁이 다시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한강이 반짝였다. 이해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그것이 강혁의 귀에 오래 남았다. 2022년 8월, 새 의뢰가 들어왔다. 나정이가 실험실에서 고개를 내밀며 말했다. 탐정님, 의뢰 전화 받았어요. 서울 종로구에서요. 골동품 상인이 사망했는데 유족이 타살을 의심한다고요. 강혁이 책상에서 자리를 잡으며 말했다. 세종, 말씀하십시오. 종로 골동품 상인 사망 사건. 관련 정보 수집해. 수집 시작합니다. 이해나가 이미 의뢰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탐정님, 의뢰인이 오늘 오후 3시에 방문하겠다고요. 준비해놨어요. 강혁이 창밖을 한번 보았다. 여름 한강이 빛났다. 그리고 새 사건이 시작됐다.